네, 저 2019년도 전공 국어 성하별입니다. 오늘 설명회를 할 건데요. 제가 작년에는 문학만 촬영을 해가지고 현대소설, 그다음 현대시하고 고전 파트를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문학 지문이 점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지문을 다 가져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설명이니까 제가 그 강의 계획서에도 올해 처음 시험 보시는 분과 또 한번 재도전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하겠다라고 제가 강의 계획서에 써놓은 것도 있고요. 점차적으로 문학 지문을 통해서 여러 파트에서 여러 뭐 문법도 그렇고 작문도 그렇고 화법도 그렇고 여러 뭐 교수 계획서도 그렇고 다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학 범위를 확장해서 하는 수업을 올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공 국어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다 다뤄서 할 건데요. 제 방법은 문학 지문을 활용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거의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문학 지문에 대한 우리의 그 기억력이 아주 무한히 많습니다. 막 초등학교서부터 해서 중고 계속 쌓인 그 문학 지문과 또 자기가 좋아하는 또 좋아하는 그 작품들 그리고 또 기억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작품들을 다 가져와서 거기서 문법도 하고 사라져가는 말 언어, 어휘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고 또 그 원리를 다 제가 찾아서 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억에 얼마나 오래 남아서 시험 때까지 정확하게 그거를 쓰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설명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험 보고 나면은 맨 밑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걸 봐셨을 때, 아, 정말 시험 끝났구나. 너무 마음 편하다라는 마음으로 그 말을 딱 다가와야 되는데, 그러셨길 바라고요. 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처음 시험 보신 분들 그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우리가 국어라는 과목이요. 우리 일상이에요. 그냥 눈을 딱 뜨는 순간서부터 이 전공 국어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요? 하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 그거를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올해 처음 시험 준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제가 인지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편안한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이제 12월 달, 오늘 26일인데요. 만일에, 그동안 저 합격했어요, 선생님 하면서 찾아갔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은요. 자기 동년배나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막 합격했어. 근데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화를 내실 수 있어요. 왜냐 우린 국어선생님이잖아요. 야, 또 내가 넌 아랫사람이야? 하고 말해주시는 선생님이 차라리 더 좋으신 거예요. 그냥 손 꾹 참고 말 안 해주시면 저기죠. 우리는 국어 선생님 때문에 이 맞춤법 표기라는 문제가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 이거를요 제가 쓴 이유는 뭐냐면 말로 해드릴 수도 있는데 왜 썼냐면 이게 서술형으로 쓸 때 이 표현을 꼭 들어가야 되는 그 문장은 제가 꼭 슬라이드에서 꼭 써놨어요. 왜냐면 이게 포인트로 해서 뭐 더 덧붙여도 되고 다른 말을 너도 이렇게 덧붙여도 되는데 이 말은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이렇게 적은 거는 다 아는 건데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몰라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올 한 해 지나가면서 이제 감사할 사람 많은데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것도 제가 설명을 해줄 텐데 왜냐 감사라는 말 자체가 자신이 고맙게 느끼고 축하는 일이에요. 자신이. 근데 드립니다 하면은 말이 안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왜 근데 자꾸 감사드립니다란 말을 자꾸 쓰냐. 그거는 뭐냐면 우리 생활 속에 드립니다라는 말이 상대방을 더 높이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국어 선생님이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앞으로 이제 특히 SNS나 이렇게 말과 말, 입말끼리 이렇게 만나서 면과 면의 대화라고 하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럴 때 우리가 선생님으로서 그런 의무를 갖고서 정확한 표현을 쓰고 만일에 누가 감사드립니다 쓰면 거기다가 친절하게 이런 말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썼고요. 이런 말이 우리 그 말과 말 대화, 통신 매체와 대화할 때 어색한 거를 찾아 쓰시오라고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거예요. 이게 드립니다라는 말이 상대방을 더 높이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그렇지만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이 말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내가 뭐 더 쓰고 싶은 말을 예문을 두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이 말이 빠지면 점수가 깎여요. 제가 오늘 설명이 끝나고 1월, 2월 강의 계획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원에서 잠깐 들어가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릴 거예요. 우리 시험에 대한 그런 거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을 이렇게 써드린 거니까 한 번씩 말로 하고 써보시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주위에 그렇게 쓰는 분들한테 한 번 정도 알려주시면 선생님 미리 우리 할 수 있는 역할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보면은 맞춤법이요. 단어 자체나 단어의 문장 속 쓰임에 대한 규정이라면 맞춤법이 상황에 알맞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을 보인 것이 표준화법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가지고 만일에 왜 그 SNS 장면 좀 이따 제가 그 슬라이드 갖고 왔는데 했을 때 어색한 걸 찾으시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하면은 이런 말이 딱 들어가야 돼요. 계속 반복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표준화법 해설이에요. 그래서 축하할 일에는 어느 경우에나 뭐뭐를 축하합니다라고 말하고 인사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맞춤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제가 꼭 들어가야 될 말, 제가 앞으로 올해 강의할 때는 그날 강의 끝나고 바로 한 문제씩 하면서 꼭 넣어야 되는 그 핵심 문장 그런 거를 하루에 한 문제씩 꼭 풀 거예요. 그러면 만약 80강을 했다. 그러면 80문제를 푸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거고, 제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많이 틀릴 수 있고, 주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를, 한번 갖고 왔는데, 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2014년부터는 이제 주관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이제 사용을 거의 안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 객관식 시험이었을 때는 시험 다 맞추셨어요? 하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 이 맞추다라는 이 단어가요. 자기의 채점, 자기가 시험 자기 시험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답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답안지가 있을 거고, 만일에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우리 지금 평가원에 들어가면 1번 문제에 2번, 이렇게 다 객관식. 이 경우에는 이렇게 답안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시험지하고, 이렇게 정확히 답안지가 나와주는 이런 답안지하고 대상이 두 개가 있을 때 맞추다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를 받아서 자신의 시험지와 답안지를 비교하는 경우 그때 맞추다 쓰는 거예요. 두 개의 사물이 필요하죠. 자기 답안지와 정말 정확한 그 평가를 제공하는 그 객관식 답지. 그래서 1번이면 답이 2번이고, 2번 문제는 답이 4번이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서로 비교하는 경우에 저렇게 맞추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험의 답을 맞췄다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왔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맞춘다라는 말은 요즘에는 워낙 기성복이 잘 나와서 문제가 안 되는데 옛날에는 양복을 거의 우리 어르신들은 맞추셨죠. 그래서 양복을 맞춘다. 그리고 또 줄 맞춰 할 때 줄을 맞춘다 했을 때 양복도 옷이 있고 사람의 몸이 있고 그쵸? 줄도
뭐 한 명 갖고 줄 맞춰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둘 이상의 대상이 있을 거고, 나사도 마찬가지로 뭔가 조여야 되는 그 대상과 나사와 그 두 개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와 이거 상관이 없지만 같은 그 모양이 똑같죠. 맞춘다라는 말로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미에 이미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대상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어떻게 시험이 나온지는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설명이니까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문법, 뭐 여러 가지의 그런 파트, 전공공에 관계된 모든 파트를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할 거라는 거를 보기를 미리 보기식으로 들려드리는 건데요. 일상생활에 제가 오늘 핵심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틀리는 것.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잘 때까지 나의 일상 이렇게 맞춤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뉴스에 일어나는 사건 또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사건 내 주위의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거를 고민해서 그거를 반박하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을 서가지고 그 쟁점을 잡아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생각을 많이 나는 그 관심 없어 이런 말이 올해는 시험 보신다면 안 돼요. 모든 거를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아셔야 되고 또 만일에 그게 쟁점 사항이 나왔으면 내가 찬성 측에서 빈 공간이 나왔으면 반대 측에서에 대한 또 그 반박을 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갖고 반박할 수 있는 쟁점을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는 관심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갑자기 그런 문제를 아무리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드려도 어떤 사항을 가지고 나올지 모르는 거에 논술형이요.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차근차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요즘에 사람들의 화제는 무엇일까 에서 시작해서 그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일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요. 그렇고요. 그리고 답이 모두 맞았다 할 때 이때 이 맞았다는 건 뭐냐면 제가요 예감이 딱 맞았어요. 시험 정말 잘 봤어요. 할 때 맞았다 쓰는 거. 이거는 틀림이 없다. 올바르다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답이 맞았다. 답을 맞췄다. 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맞추다. 시험의 답을 맞췄다. 맞았다. 이거를 정확하게 쓰시는 연습을 하시고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맞았다는 많이 쓰이는 경우가 어떨 때예요. 시험 잘 봤더니 어머님이 엄마가 아빠가 반갑게 맞아주시네 선생님 반갑게 맞아주시네 하는 그럴 때 많이 쓰시겠죠. 사람이나 물건을 예의로 받아들였다는 의미 할 때도 이렇게 쓰죠. 같은 모양이지만 다른 의미로. 그리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질문의 답이 맞았다와 그 질문의 답을 맞췄다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어떤 차이냐면 이거는 이제 주동과 사동의 관계예요. 사용하고 사동은 우리 이제 영어 할 때는 이게 참 능숙하게 잘하시는데 우리나라 말할 때 살짝 막 그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맞다와 마치다는 주동과 사동의 관계고요. 사동은 뭐뭐 하게 하다. 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희리기 우구 하고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의 답을 맞게끔 하는 거예요. 사동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밥 안 먹는 우리 아들, 딸 밥을 먹이다, 먹게 하다 이런 의미 사동이고 이거는 엄마 때문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밥을 먹게 됐어, 뭐 먹히게 됐어 하는 의미로 피동의 의미. 그래서 가끔 이 사동과 피동에서 약간 혼란을 많이 느끼시는데 이거는 이제 무닥작품 하면서 많이 사동 피동에 대해서 할 거고요. 지금 오늘 가져온 이 슬라이드 모두 다
작품 속에서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살려서 제가 올해 강의는 계속 문학지문,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문학지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서부터 정확하게 쓰신 단어 쓰시고, 만일에 주위에서 잘못 쓰신다 하면은 설명해 드리면서 공부 연습하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시험에 답을 맞췄다 했을 때, 시험에 답 맞췄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네 하거나 예 합니다. 그쵸? 대답을 맞추셨겠죠. 시험 보셨는데. 그쵸?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네, 예, 이거 막 네도 쓰고 얘도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더 정확한 거야 하고 학생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둘 다 정확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복수 표준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만일에 시험에 나왔을 때 정확히 복수 표준어라는 말은 정확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이제 설명을 하시오. 이유를 설명하시오. 왜 복수 표준어가 됐는지 설명을 하시오. 서술을 하시오. 문제가 나오면 요 말이 또 다 들어가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언어는 변화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 계획서 올린 거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김수장의 사설 시조 중에서 초장, 중장, 종장, 종장에서 우리 어때요? 남편이 서방님이 아프셨어요. 근데 집안에 남편이 아픈데 남편을 위해서 사서 뭐 해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머리카락 탈에 우리 그때 제가 올해죠. 올해 고전소설 강의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는 안 하지만 혹시 강의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우리 여성들은요. 우리 사진이나 그림 보면은 얼굴은 요만한데 머리 헤어 막 해갖고 막 되게 풍성하시잖아요. 그림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타래, 그 옛날 말에는 이제 타래로 해서 거기는 이제 다래로 나오죠. 우리 시조에서는. 그래서 이 여기에 머리카락을 넣는 이 미의 상징이었어요. 뭐 지금도 머리카락 많은 게 남자나 여자나 미의 상징이죠. 지금도. 그쵸? 이 당시에 특히 그랬어. 그럴 때 남편이 아픈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화채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장에 가가지고 허겁지겁 가가지고 뭐 석류도 사고 배도 사고 감도 사고 다 샀어요. 그런데 하나 안 산 게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탕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화채에 수박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요구르트나 사이다를 넣는데 그 당시에는 제 생각인데 이렇게 동그래 가지고 이렇게 오색 이렇게 된 이런 사탕이 저 어렸을 때 본 것 같아요. 이런 사탕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단맛을 더 해서 하는 건데 이걸 까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수업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 보면은 수박에 뭘 꽂아요? 술을 꽂는다고 나왔어요. 술을 꽂는다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술을 붓는구나.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언어는 변화한다는 말을 하려고 요거를 지금 잠깐 가져온 건데, 이때는 술이 우리 숟가락이었습니다. 숟가락.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야, 아무리 바빠도 밥 한 술 뜨고 나가야지 하잖아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수업 때 다시 한번 요거는 이제 왜 이렇게 됐고, 왜 뭐 변화한 거는 제가 수업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언어는 이렇게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규범은 그 변화를 표준어 규정이나 표기에 수용할지 말지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고민해요. 1988년 이전에는 예만 표준어였어요. 예. 규정해가지고 얘만 표준어였는데 왜 복수 표준어가 됐을까? 설명을 하면은 옛말이 뭐 정확한 기록 문헌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방언의 기록을 보면은 옛말에는 네 라고 가능성을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해가지고 두음 법칙으로 이 니을 못 오는 거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고 또 이제 수업 시간에 두음 법칙 정확히 또 설명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내가 그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내가 흐름을 잡아야 가야 되는지 오늘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시험에 어떻게 나올 거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니은과 니을이 두음 법칙으로 단어의 첫 소리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로 쓰게 된 거죠. 1988년 이전에는 예만이 표준어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뭐 시조 여러 가지의 그 옛날 문헌을 보면은 니르다, 이르다, 니마, 뭐 니마 이마에 이렇게 손 얹고 이렇게 막 보는 그런 시조 만났죠. 그럴 때 이마, 여기다 할 때 여기다, 여자, 여름. 이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옛날 고전 공부하다 보면은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두음 법칙 때문에 안 써요. 북한은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두음 법칙의 핵심 사항은요. 오늘은 깊이 안 들어가요. 그냥 보세요. 편안하게 보세요. 모음 이, 야, 여, 요, 유, 예 앞에서 니은이 오는 것을 꺼리는 거예요. 핵심 사항인데요. 그래서 네와 같은 단어가 예가 된 것이 이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된 거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탈락한 거예요. 그런데 니은 뒤에 모음 예를 애로 바꾸는 방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왜 또 그러냐면 서울 말에서는 네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어 규정할 때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사라져가는 말을 공통점이 뭐냐면 안 쓰면 사라져요. 단어가. 그래서 만일에 그 단어가 너무 좋아. 그러면 계속 쓰세요. 주위 사람들 권장하세요. 그러면 안 없어져요. 근데 안 쓰면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하시다가 폐기하십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네와 예를 모두 다 복수 표준어로 합시다라고 한 거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관련된 두음 법칙을 준수하고 의미 차이도 없지요. 해서 둘 다 없으니까 이 둘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고 여기까지 서술을 하셔야 돼요. 어렵지만 수업 시간에 두음 법칙 하고 여러 가지 예문 갖고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워밍업으로 그냥 우리 일상에서 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을 했으니까 문제 하나 풀고 갈게요. 이 문제는 너무 우리 일상과 더 밀접합니다. 사실 17년 전공 A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눈에 익게 하기 위해서 쓴 거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써드린 이유는 눈에 익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시험 처음 오신 분들 몇 분 안에 뭐 어떻게 푸는지도 모르고 막 정말 공부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생각 안 하시고 가신 분도 간혹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냥 써드린 거니까 써드린 거고 면대면 대화, 온라인 대화 요즘 너무 많이 쓰고 있는 우리 온라인 대화 그쵸? 그래서 너무 밀접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만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왜냐 24시간이 우리는 이제 뭐예요? 시험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읽을게요. 9번은 문제였고요. 다음은 14문항에서 9번 문제였어요. 다음은 매체에 따른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계속 의사소통이란 말 계속 나올 거예요. 장애 요인 계속 나옵니다. 이제 우리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점검하여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 이런 말들이 그냥 술술 나오셔야 돼요. 시험 문제 또 우리가 답지 쓸 때 이런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준비한 수업 자료이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이제 다는 제가 뒷 슬라이드에 있어요. 갈등이 발생한 이유. 발생한 이유를 두 가지를 A 표시해 놨고요. 주목하여 서술하시오 4점이에요. 40점에서 4점 문제예요. 그죠? 면대면 대화할 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도표를 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드리고 일단은 볼게요. 음성 언어를 사용한다. 우리가 입말과 글말, 일말은 입. 이것도 이제 차차 잠수를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우리가 뭐예요? 음성이라고 하죠. 음성. 그래서 우리가
아기들이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거 보고 엉금엉금 하는 그런 거 으태요. 그러니까 아기가 응애 우는 거 소리, 음성 그런 거 다 뭐라고 해요? 의성어. 그런데 그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하죠? 음성상지어라고 하잖아요. 음성. 그리고 글말은 문자인 거죠. 근데 사람과 사람, 여기 사람과 사람이 만났어요. 지금 만났어. 이렇게 만났을 때 이거를 면대면 대화라고 하고, 온라인 대화는 너무 잘하시니까 갑자기 면대면 뭔대면 안 쓰는 단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음성 언어 말로 하는 거, 입말로 하는 거죠. 그렇죠? 문자로 하지 않죠. 만나서 말하는 그거니까 동일한 시공간에 있어서 만나서 하는 거니까 준언어, 비언어, 뭐 반언어 다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다. 이런 게 지금 여기서는 제가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학습 계획서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처음 시험 보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문제와 이런 거를 다 쓰셔야 돼요. 다 써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게 지금 보기로 나와 있지만,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써야 되는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면대면 대화의 특성을 쓰시오 하면은 이걸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 아니면 시험이 어려웠던 분들은 시험 문제를요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요.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10년, 20년 경력된 선생님들도요 눈으로만 읽지 않습니다. 왜냐, 학생들 가르치려고 물론 타이프 작업을 하지만 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걸 또 분류해가지고 수업 시간에서 할 거예요. 다 분류해서 여기에 이런 유형을 다 분류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하세요. 우리 예비 선생님들 꼭 해주세요. 온라인 대화, 우리 온라인 대화. 하루에 진짜 온라인 대화 한 번도 안 하신 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문자 언어를 음성 언어처럼 사용하죠. 그쵸? 문자 언어를 음성 언어처럼 꼭 놓으셔야 되겠죠. 사용한다. 동일한 시공간에 있지 않아도 되죠. 그쵸? 준언어, 비언어적 메시지를 이모티콘. 저는 정말, 저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글로 써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걸 받기 좋아하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다 이모티콘이야. 다 이모티콘이에요. 그리고 내가, 야, 너는, 어떤 외국인과 너 다 전달이 되겠다. 이모티콘 다 날리면 되잖아. 막 내가 그렇게 막 좀 비난하는 편인데, 이모티콘만 쓰는 친구들 많아요. 너무 많아요. 기호로 간접 전달하지만 제한적이죠. 어떻게 이모티콘을 다 할 거야? 그쵸? 이 지금 여기까지 벗고, 그 다음에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제 설명을 이렇게 우리 시험지가요, 참 자상합니다. 진짜 자상해요. 이렇게 의사소통은 화자,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항상 의사소통은 뭐예요? 벽에다 대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쵸? 소통.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고, 이것도 나중에 다 수업 시간에 조건으로 돼서 다 나옵니다. 서로 공유. 이런 말도 지금 잘 쓰세요. 나중에 시험 시간에 서술할 때 잘 안 쓰는 단어는 안 쓰게 됩니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결론은. 자꾸 말로 하세요, 말로. 생각하는 의미를 언어를 통로로 하여서 상호작용, 이런 말 다 우리 이론에서 다 나오는 단어예요. 입에 자꾸 많이 활용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화자가 전달하는 내용이 의도대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좀 이따 보실 거예요. 청자에게 전달되지 않기도 한다. 많죠. 그쵸? 인간은 메시지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식하려고 해요. 누가 이렇게 보내는데, 특히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그쵸? 어떻게든지, 내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식으로, 자기 위주로, 그쵸? 인식을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 자신에게.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 상황을 찾는 거예요, 우리.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화자가 의도하는 메시지가, 말하는 사람, 화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청자에 의해,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하면서, 뭐든지 다 좋게 나한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선택,
이런 말 꼭 들어가야 돼요. 선택적으로 수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을요, 지금 보기로 주어졌지만 나중에 이게 답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정말 손글씨로 타이프도 하지 마시고요. 손글씨로 다 써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시험날 갔을 때 그게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진짜 와 그냥 나의 일상같이 제가 수업 시간에 매일매일 한 문제씩 푼다고 했죠. 일상이 되게끔 그날도 일상이 되게끔 제가 꼭 약속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화자, 청자, 상호작용, 공유, 자신에게 유리하게 인식한다. 또 청자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수용된다. 이런 말들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소통, 의사소통이라는 그런 거에 관해 서술할 경우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문제를 풀겠지만 오늘은 그냥 편하게 보세요. 설명이니까 수업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이제 서로 온라인 대화를 한 거예요. 핸드폰, 모바일 폰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SNS인지 모르지만 이제 여기가 지금 도연이 있고 민수가 있어. 서로 이제 계속 문자 메시지 온 거야. 요게 그거예요. 지금 그 자료 화면인데 도연이가 너 어제는 내가 부탁한 영상 자료를 보여준다던데 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민수가 내가 언제 너한테 보여준다고 말했어?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나랑 어제 온라인 대화할 때 보여준다고 했잖아. 온라인 대화 나왔죠. 언제 그랬어? 보여주기 이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억양은 사실 명과 면의 대화죠. 사실은 이거 문자만 보세요. 제가 그냥 그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억양을 차른 건데 보여주기 곤란하다고 했는데 참나 어제 여기서 내가 보낸 거 확인시켜 줄까? 자, 봐. 이게 보여주겠다는 뜻 아니야? 아니, 그런 자료를 주기 곤란한 뜻을 보낸 건데 이거는 지금 제가 잠깐 다음 장면 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핸드폰 온 자료예요. 아까 그거는 명과 면 대화였고요. 요게 핸드폰 자료. 그래서 너 전에 요거를 보고 이제 그 아까 말한 요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보고 너 전에 만든 영상 자료 좀 보여줘 하고 SNS 왔어. 자료? 무슨? 하고 왔어. 전해국어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 패러디 영상 만든 거 하고 왔어. 했더니 하고 이제 이모티 이렇게 오고 기호로 오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왔어. 도현이 그래. 봤을 때 어떤 생각 들어요? 보여주겠다는 것 같아요? 안 보여주겠다는 것 같아요? 진짜 애매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연, 민수와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내고 그래 그렇게 보냈으면 보여준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보면은 지금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나.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이제 안 보여주겠다는 거로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 제가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리는 건 생활 24시간이 시험에 몸이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우리가 은행을 가거나 할 때 이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이 은행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음식점도 이제 많이 있지만 그랬을 때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이제 올해 뿐만 아니라 이제 한동안 많은 작가분들이 은유의 뭐 힘부터 해서 뭐 은유회란 말을 넣어가지고 하는 그 책들이 많이 내셨습니다. 은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유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제가 올해 이제 강의하면서 많이 예를 갖고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옛날에는 뭐 은유하면은 내 마음 호수 딱 그거만 기억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우리 예비 선생님들은 시간이 돈인 거예요. 시간이 돈이고 돈이 시간이고 우리 선생님들 24시간 명심하셔야 돼요. 결국 뭐냐면 나의 시간을 뺏는 게 무엇인지를 항상 인지하시고 특히 은행에서는 시간을 많이 뺏길 수 있어요. 돈만 싹 빼고 오는 경우가 아니고 대출을 받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은행 원가의 그런 해야 될 경우 저 같은 경우는 통장 마그네틱 이제 여기 마그네틱이 손상이 돼가지고 통장을
바꾸려고 갔어요. 그런데 통장을 바꾸려고 갔는데 그 ATM기에서 이 통장 이제 ATM기에서만 사용하면은 시간이 전력 드니까 마그네틱 손상된 거를 바꾸려고 갔는데 딱 갔는데 번호표 뽑혔는데 좀 이렇게 어리숙하고 별로 경력이 없는 분이 앉아 계신데 그냥 뭐 통장 마그네틱 하나 바꾸는 건데 하고 그냥 설마 하고 딱 앉았어. 그런데 너무 일을 천천히 막 이렇게 하고 싶고 못 하시는 거예요. 역시 이 번호표를 보고선 선택을 차라리 21번이었으면 22번이라도 똑똑하게 생기신 분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거였어. 그래갖고 제가 막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뭐였냐면 너무 힘들게 하셔갖고 간 김에 그냥 대출까지 옆에 가서 하고 왔는데 그때서 일이 끝나신 거예요. 요거 하나 바꾸시는데.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말을 했죠. 저 이거 통장 ITM기에서 이제 하는 거 확인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그쳤으니까 확인 안 하고 이제 집으로 갈 생각으로 물어본 거죠. 저 통장 ITM기에서 확인 안 해도 되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확인해도 돼요. 확인하셔도 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된 거죠, 결론은. 그렇게 제가 여기서 일 보는 거 답답해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옆에 일까 다 보고 와서 이제 일이 끝나서 받은 건데 시간 아끼려고 그 말 한 건데 확인하셔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쵸. 진짜 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우리 일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금 말한 얘는 애기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막 목욕탕 불 안 끄고 불을 안 끄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가한테 목욕탕 불 껐어요? 했더니 네 껐어요. 그래서 엄마가 확인 안 해도 돼요? 했더니 애기들 뭐라 그래? 확인해도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행원들한테 정말 나중에 정말 제가 시간이 많으면 그러지 마시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을 정도로 막 좀 간절했는데 이런 경우가 그런 거죠. 정확하게 일상생활에 안 되면 뭐야 도연과 민수가 정말 성격이 무지무지 좋아. 상관없습니다. 안 좋다. 끝나는 거예요. 야 보여주고 안 보여줘? 뭐야 너? 이렇게 화가 나는 게 되는 거죠. 이 답은 강의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드라마도 아닌데 뭐 예고편 보여주고 그러는 게 하지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하장되는 이론이 많이 씁니다. 간단하게 끝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답은 알려드리고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발생한 이유를 두 가지를 A에 주목하여 서술하시오. 사전 문제인데 이렇게 친절하게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보고 18학년 올해 시험입니다. 선생님들 올해 시험인데 2교시 전공 A고 14문항 중에서 40점인데 이것도 4점 문제고요. 조선시대의 오륜시가를 탐구하기 위한 오륜시가 조선시대고요. 오륜시가고요. 교수학습 자료이다. 나왔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교수학습 자료입니다. 라면서 문학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계속 활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계속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할 거이기 때문에 보기로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거고요. 가에서는 주세붕의 오륜가가 나왔고요. 나에는 곽시증의 오륜가 가사가 나왔고 여기는 시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작품 분석은 그때 할 거고요. 오늘 하려는 거는 뭐냐면 제가 설명이니까 어떻게 내가 공부를 어떤 궁금증을 갖고 시작을 해서 어떻게 기억을 할 수 있는가, 얼마나 오래 기억하는가가 맨 마지막 시험날 정말 그게 합격의 길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내가 그냥 궁금해하지 않았고 또 그거를 어떻게 연결을 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시험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왜 어떻게 궁금했고 그동안 알았던 지식을 어떻게 서술용을 쓸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보기는 길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오륜시가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 이거 다 쓰셔야 됩니다. 오늘은 말로 하시고 쓰셔야 돼요. 창작되었습니다.
여러 장르에서 다양한, 여러 장르입니다. 다양한 표현 방식을 창출하면서 전개되었다. 조선 전기 악장 오륜가에서부터 주세붕의, 여기 준 주세붕, 오륜가, 조선 후기 곽시증의 가사, 오륜가, 보기로 나온 거 등이 그 예를 할 수 있다. 성리학적 이념에 따라 건국된, 오늘 이런 말씀, 이런 거 다 설명드릴 거예요. 왜? 왜? 왜가 했을까라는 그런 거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성리학적 이념에 따라 건국된 조선은 윤리적 교화로서 공동체의 질서, 교화 이런 말이 이제 다 나올 거야. 성리학이 어떻게 해요? 고려는 불교, 고려는 이제 비교를 한다면 고려는 좀 있으면 슬라이드 준비해 놨습니다. 불교. 조선은 유교. 그다음에 성리학과 유학. 이런 단어들이 어떤 건지 좀 있으면 슬라이드 준비해서 볼 거예요. 성리학적 이념에 따라 건국된 조선은 윤리적 교화란 말도 나올 거고 공동체 질서란 말도 나올 거고 세우고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륜시가를 한 겁니다. 그럼 오륜시가를 왜 했는지 쓸 때는 요걸 쓰셔야 되는 거죠. 지어서 보급하였어요. 교화하려고. 교화. 양반 4대 불서부터 하층민까지 교화하려고. 오륜 교화의 목적은 상하를 분별하여서 낮은 위치에 놓인 사람이 높은 위치에 놓인, 이게 성리학적인 성리학은 신분제에 의한, 신분제가 딱 이면에 이면에 깔려 있습니다. 딱 신분제죠. 사람에 대해 오륜의 도리를 당위적으로 해야 됩니다. 당위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화 대상자 설득하기 위해 문화적 장치로 시조, 가사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륜시가 작가는 작품 속 인물에 따라 전달 방식을 달리함으로써 독자는 의무적으로 수용, 자발, 성찰, 수용사에 놓이게 됩니다. 한번 읽어드린 이유는 이게 계속 활용이 될 거예요. 이번 18년도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꼭 시험 문제 나온 거는 보기 한번 읽고 넘기지 마시고 꼭 써보세요. 그래서 작성 방법이 뭐냐면 기역, 니은을 중심으로 여기서 제 간단한 건데 가나의 전달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는 거였고 가나에서 각 작품과 관련된 오륜의 덕목. 오륜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드러내고 있는 자연물을 전달 방식이라는 거는 장르의 이제 시조의 전달 방식, 가사의 전달 방식 그걸 쓰시는 건데 그건 이제 문학 시간에 제가 이거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답을 말씀을 드릴 거고 자연물이 나옵니다. 개미 나오고 까마귀 나와요. 각각 찾아서 그 자연물을 끌어들인 이유를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설명이니까 이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나는 오륜에 대해서 알고 있어. 하지만 서술할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륜이 왜, 조선이 왜 오륜 이렇게 왜 했을까? 왜 정당성이 필요했고 왜 교화가 필요했을까? 혹시 궁금했다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와 하고 쓰시겠죠. 그렇죠? 볼게요. 지금 여기 관련된 거 제가 문제 먼저 다 설명드린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보면은 14년도 전공비 연례문항 중에서 1번 문제인데 독수와 문법 시험 문제고요.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거사는 해례본, 우리 훈민정음, 해례본을 설명하는 글을 활용하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오륜과 훈민정음 해례본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문제 갖고 온 건데 훈민정음을 설명하는 글을 활용하여 글의 짜임을 파악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다음 학습 자료는 수업에 활용한 글이고
이 복이요. A4 용지 하나 한 장이에요. 보기가. 그냥 거의 한 장이 다 보기 그립니다. 보기 1은 문단별 중심 내용을 파악한 후 학생이 그린 구조도가 있어요. 구조도가 있고, 이제, 그게 있고, 구조도이다. 보기 1은 구조도가 있고, 보기 2 지시에 따라 한 편의 글로 논술할 10점 문제. 연례 문항에 30점에서 10점. 세죠? 3분의 1.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10점 문제. 한 편의 글로 논술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훈민정음 그러면 해례본과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궁금해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동안.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보기 1에서 학생이 그린 구조도가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서 이제 보기 1이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설명이 A4 용지 하나가 돼 있어요. 그걸 다 읽으셔야 돼. 다 읽으셔서 그걸 가지고 구조도를 짠 게 이제 보기 2가 돼 있고요. 그래서 구조도에 문제가 있는 거 찾아서 지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신에 학습 자료에서 신문자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요약해서 쓰시오. 제자 원리 이 보기 지문에 나와 있어요. 요약해야 돼요. 요약해서 쓰는 거예요. 제자 원리가 뭐지? 여기 나와 있어요. 신문자, 훈민정음 나와 있고, 지시 2를 바탕으로 읽기 교육에서 글의 짜임 파악하기와 계속 읽기 교육에서는 글의 짜임 계속 나와요. 요약하기 계속 나와요. 이런 말이 계속 나와. 요약하기. 지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쓸 것.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읽기 지도를 해야 하는 국어교사의 소양과 관련해서 결론을 맺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1번부터)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 8, 9 이게 지금 시험 문제 보기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여기 밑에 다 생략한 거예요. 다 못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A4 용지 한 장에 시험 문제 한 장에 1번부터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는데 3번까지는 제가 다 썼어요. 4번부터 너무 긴 거야. 여기가 내용이. 그리고 제가 중요한 그 앞문장만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이유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슬라이드 설명에 이거를 알면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문법 설명할 때, 맞춤법 설명할 때 어휘가 사라지고 왜 이런 어휘가 사라졌는지, 그리고 사라진 어휘가 왜 사라졌고 남아있는 어휘가 왜 그거를 살렸는지, 왜 그 초성 중성을 왜 살려놨는지 그걸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친절하게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써보시라고, 꼭 요거까지는 쓰고 기억하시라고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홍 문자에 이거는 정말 이 정도는 기본으로 우리가 외국인들 왔을 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랑이거든요. 자랑이죠. 문자의 사용 설명서 있는 이 글자가 우리 글자밖에 없습니다. 대단하죠. 인류의 문자사에서 문자 제작자가 직접 제공한 문자 사용 설명서. 우리 세종대왕님이 그 예의라는 본문을 하고 그 설명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살면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없다고 합니다. 말은 근데 없어요. 그러나 한글은 모르지 무인도 어느 나라 있을지 모르지만 없어요. 어쨌든 그러나 한글은 창제자에 의해 그것의 사용 설명과 분명하게 제공되었다는 것. 정말 자랑입니다. 자랑. 사용 설명서가 분명하게 제공되었다. 다른 문자들과 차이가 있다. 1446년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의, 이거 좀 더 제가 슬라이드 이제 자세하게 공부하는 방식 할 때 설명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그냥 읽으시면서 할 정도만 하시면 돼요.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해례본 훈민정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훈민정음은 신문자의 이름, 이 훈이 뭐냐면 가르칠 훈이고 백성민인데, 이 백성이 꼭 그 하층민 백성뿐만 아니라 그냥 통틀어 사람인 이때 이 기록이 한글이었을까요? 한문이었을까요?
한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인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응? 다 통칭하는 거예요. 정음은 바른 소리를 정음이라 하고, 응? 훈민정음 말 그 자체가 이름이자 이게 훈민정음의 문자 이름이자 책의 이름도 훈민정음인 거예요. 그래서 서준 해례본 훈민정음의 앞부분에는 본문에 해당하는 어제의 서문과 예의가 있다. 예의, 우리 세종대왕이 직접 쓰신 예의고, 서문과 예의, 세종대왕이 쓰신 거. 그 뒤를 이어서 5개의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요거 나중에 다 공부할 거니까 이 정도만 하시면서 보세요.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와 하나의 용자래의 순서대로 구성된 해례가 자리하고 있다. 책의 마지막에는 편찬에 참여한 8명, 누군지 좀 이따 슬레 준비해놨고요. 집현전 학자들을, 집현전이 왜 나올까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책의 마지막에는 편찬에 8명 학자들을 대표해 대제학 정인지, 정인지가 거의 주도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정인지 기억하시면 좋죠. 서문이 실려 있다. 좀 이따 이분의 그 서문 부분 제가 갖고 왔어요. 슬라이드 준비해 놨어요. 5개 중, 방금 5개, 제자의 초성, 중성, 종성, 합자의 이 5개 중 첫 번째인 제자해에는, 제자 원리가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다. 제자의 모든 설명은 중국의 성운학과 성리학의 성의사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성리학이 무엇인지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릴 거예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지금 기억해 놓으시면 좀 이따 설명을 왜 하는지 이유를 아시게 되겠죠. 특히 신문제 제자와 운용의 천지 만물의 원리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런 것도 나중에 이게 기입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원리가 담겨 있다. 신문제 제자와 운용에는 천지 만물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초성은 오음과 청탁을 기준으로 분류되었고 5개 글자가 오음을 대표하는 기본자인데, 이 기본자 사람의 발음 기간, 이런 것도 기입형 많이 나오죠. 발음 기간을 상형화한 것이다. 상형. 발음 기간. 다 기입형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억은 이렇게 나오고, 이건 설명이니까 나중에 이제 다 공부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초, 중, 종성이 하나의 음절. 음절이 뭐냐면, 이게 하나의 소리가 날 수 있는 한 글자. 음절로 합하여 소리가 날 수 있는 최소의 단위 한 글자. 표기되어야 하며, 중성에 따라 초성과 중성의 결합 양상이 상하 또는 좌우로 달라진다는 설명됐다. 이거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이렇게 보기 예문을 주신다는 거. 끝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구조도를 짜는 것도 이제 구조도 짜는 게 하나의 문제였죠. 끝으로 용자래에는 94개의 국어 어휘들에 대한 실제 표기 용례가 실려 있고요. 용자래는 신문제 실험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당시 존재했던 어휘들의 모습. 참 재미있겠죠? 이제 문화 공부할 때 이런 거 공부하면은 한자에서 볼 수 있는 어휘 자료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해례본 훈민정음의 곳곳에서 언어에 대한 당시 학자들의 놀랄만한 관찰, 이해를 보여주는 대목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지문을 한번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궁금해 했는지,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만드신 건데 한글날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셨으면 문제 풀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왜 궁금증을 가져야 되냐면, 보면은 향찰 16년도 연례문화 40점에서 이제 2점 문제인데, 이건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요 기억는 기입형이죠. 간단하기 때문에 2점 문제고, 향찰 내내 시험이었어요. 가로 안에 이제 기억는 답을 쓰는 거고요. 한자를 각각 쓰시는 건데, 우리가 왜 훈민정음 해례본, 오륜, 향찰, 선생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을까?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다 연결돼요. 향찰은 우리말을 실제 가깝게 한 건데, 중국말이 참 특이하게요. 어떻게 돼요? 순서가 다르잖아요. 주어. 우리처럼 목적 와야 되는데, 뭐가 와요? 동사가 오잖아, 동사가. 그리고, 목적어가 오잖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사대부 어르신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입말은 주어. 우리처럼 똑같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는데 문자로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순서 바꾸는 거야. 순서. 이건 중국의 표기죠. 중국. 응? 이렇게 순서 바꾸면서 이 한자, 우리 나중에 이제 한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텐데, 한자는 우리 이렇게 요즘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 많아가지고 더 잘 아시겠지만 조사나 어미가 발달하지 않아가지고요. 제가 공부할 때,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중국 유학생이 2명 있었어요. 우리는 열심히 막 쓰는데, 물론 어려운 한자 쓰려면 시간 많이 걸리지만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필기 다 한 거야? 우리는 이제 그죠? 그러면 다 한 거래요. 그러니까 짧아요. 되게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린 조사와 어미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상관되는 조사 어미를 뭘로 하냐면 이 한자에 비슷한 뭐 뜻을 갖고 있거나 음을 갖고 있는 거를 여기 사이사이 놓는 거야. 우리 다 할 때 마늘 따 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음만 갖고 와가지고. 그게 항찰표기인데, 중국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도 북경어가 이제 표준어가 되면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지금은 뭐 표준어가 있지만, 제주도 가면 제주도 사람들끼리 말하는 거 못 알아듣는 것처럼, 거기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말도 아닌 중국말을 쓰는데 그 발음이 그게 정확하겠습니까? 그쵸? 계속 세종대왕님이 중국을 보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공부 좀 해라. 정확한 발음 좀 공부해서 와라. 보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겠어. 이렇게까지 이 한문으로 기록은 하는 게 우리 사대부님들은 이 특권이야, 특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우쭐댈 수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생활에서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만드신 거야. 물론 이 향찰은 조선 때 만든 게 아니에요. 이제 슬레 준비한 설총이 이제 신라 때 만드신 건데, 우리나라가 그 신라가 통일하면서 그 신라 때부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언어가 비슷비슷해진 경우가 이제 신라 때부터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건데, 신라 때 만들어진 거죠. 물론 이제 향과 표기할 때 많이 주로 사용하지만 끊임없이 조선 시대에도 이어져서 쓰고 있었고, 한자 그때 입말로 써요. 한자와 이 향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고, 이런 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말씀 드릴 거고, 그러니까 눈으로 간략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왜 설명인데 어려운 하시다가 훈민정음 하시다가 왜 향찰 하시나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볼게요. 1392년에 조선이 이제 건국이 되잖아요. 그런데 1418년 10월 6일 우리 세종대왕님이 즉위를 하세요. 세종대왕님이 이거는 제가 이제 실록 수업하다가 좀 심심할 때 말씀드릴 건데, 고기를 되게 좋아하시다 합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유언으로 우리 세종은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문상 할 때도 그냥 고기 먹게 하라 하고 유언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좋아하셨던 분이신데, 개국한 지 26년째 때 세종대왕님이 즉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민심은 흉흉했어요. 왜? 우리 조선이 건국이 어떻게 건국되신지 다 아시죠? 민심이 되게 흉흉했고, 또 이 세종이 즉위하기 위해서 태조, 이방원, 그다음에 태종이 이제 세종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여기 정도전 같이 개국공신 정도전 죽이고 형제들 많이 죽이죠. 되게 민심이 흉흉했어요. 이 세종이 이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작품도 이제 여기 해당되는 작품도 이제 할 건데,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실생활에서 보면은 18년, 28년, 즉위한 10년 지났을 때 계속 이 세종께서는 우리 그 사람들, 하층민의 삶이 어떻게 교화를 하고 이 민심 흉흉한 거를 좀 잡기를 바라시고 해가지고 되게
교화의 방법과 절차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고 효행론 간행해서 24인 효행 이거 여기 중국 효자 이야기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문학하다 보면은 중국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해 우리 문학에. 그게 이 중국 효자 이야기 효행록이 이때 많이 세종 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작품에 많이 드러나는데 교화의 방법과 절차가 중요해가지고 효행론을 간행하게 합니다. 이 효행론 24의 효행인데 20효행을 더 보태고 고려 삼국시대에 정말 잘했던 효녀, 효자 뭐 여러 가지 연려 이야기를 더 첨가해가지고 해갖고 여기 이제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 교화를 합니다. 교화를 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글을 모르잖아요. 하층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림을 그려서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은 삼강행실도란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다 좀 잘렸는데 삼강행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세종은 충신, 연려 등의 내용을 넓히고 그림풀이를 하신 거예요. 하층민들이 글을 모르니까 그림풀이를 하신 거야. 그래서 삼강행신도를 펴낼 것을 지시했는데 이 당시에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요. 이게 우리 대중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대중적으로 된 거는 2년 후 1434년 때 세종 16년 때 인쇄가 돼가지고 길에서 노는 아이들, 뭐 부녀자들까지도 이제 교육이 되게끔 한 거는 그 2년 후인데 삼강행신도에 그림을 넣었고요.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래도 불편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훈민정음을 만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강오륜이 무엇일까? 우리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라 다 아시는데 그래도 성김의 예법인 삼강과 관계 맺기 예법인 오륜으로 그래서 삼강오륜입니다. 이루어진 유교행위 규범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 계속 뭐뭐의 규범의 핵심이란 단어를 많이 나올 텐데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우리 출제자분들께서도 이런 단어를 쓰면 우리 시험 보신 분들이 쓰면은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결론을 짓고 하는 그런 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분제를 전제로 한 예의 규범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중요합니다. 신분제 전제로 한 예의 규범이라는 거. 부의 자강, 군의 신강, 부의 부강, 군신 유의, 부자 유친,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붕우 유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해설은 안 해드리고 수업 시간에는 해드릴 거예요. 그냥 한자 하면서 또 이제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수업 시간 해드릴 거고 보시고 조선 왕조는 양반 사대부들은 고려시대 기독 세력을 누르고 그때 상층민들 이제 기독 세력이고 우리 조선은 양반 사대부 계속 나오죠. 사대부 말 정권을 잡았지만 어떻게 잡았어요? 그렇죠? 그거 아시죠? 하층민과 관계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왕권 중심의 개혁에 동참하는 세력과 이에 대립하는 신하들 신권 중심의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개국공신인 정도전은 태저 이성계를 도운 핵심문이지만 신권 중심의 정치를 꿈꾸다가 죽었죠.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 설명이니까 왕권 중심 사회에서는 왕과 하층민의 지적 소통이 중요합니다. 왜? 왕권과 신권이 지금 왕권을 계속 확장하기 위해서 물론 신하 여기 신하들과 관리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반대 세력 이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하층민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중요해. 또 어떻게 소통할 거예요? 계속 그림 그려 소통해요? 이 하층민을 관리해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군데? 이 관리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글이 나오게 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되죠. 신하나 관리를 통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반대 세력도 있으므로 직접 소통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걸 제가 왜 써놨냐면
문학 시간에서 이게 나오진 않겠지만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논술 시험을 할 때는 뭐 반대측, 찬성측 했을 때 이런 설명 같은 거, 쟁점에 그런 걸 설명이 될 때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공부의 원리가 왜, 응? 한글이 왜 우리가 어떻게 한글을 만났을까? 궁금해 하고 하면서 흘러가면서 흐름을 다 잡으셔야 돼. 그 시대로 들어와서 그 시대는 왜 그랬을까? 응? 향찰도 있는데 한자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그게 나오긴 배경이 뭘까? 계속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를 제가 문제를 먼저 드린 이유가 그래서 드린 거고요. 혼민정음 창제에 참여한 신하들을 길러낸 집현전에서 신하들을 길러냈어요. 하지만 집현전에 있는 모든 그 신하들이 임금이 뭐 하겠습니다 할 때 네 하는 게 아니었어요. 반대하는 색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 지지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반대하는 파도 있었다는 거 알아주시고, 아이고, 성리학은 계속 나오죠. 철저한 신분제를 바탕으로 한다. 신분제. 응? 이게 나중에 반박하는 자료로 나올 때 필요해요. 꼭 아셔야 돼요. 도덕주의가 핵심입니다. 도덕주의가. 고려는 불교, 조선은 유교 중심의 사회였죠. 지배층들은 유교를 학문 차원에서 유학이라고 하고, 이제 개념 정리 정확히 하세요. 우리가 유교, 유학, 막 그러면서 유교, 종교, 유학, 학문에서 유학, 사람의 본성과 천지 자연의 이치를 연구한다고 해서 성리학인 거예요. 명칭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명칭이 이렇게 바뀌지만 같은 맥락이라는 것. 사람의 본성과 천지자연의 이치를 연구한다고 해서 성리학인 거예요. 그러면 좀 이따 이제 본성과 천성은 뭔지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유교는 삼국시대에 들어왔어요. 조선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조선에서는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 조선은 송나라 때 더욱 체계화된 새로운 유교를 받아들여서 세운 나라여서 불교를 국시 삼았던 고려와 고려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자, 맹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유교를 이제 유교 중심 사회였죠. 4대 부는 성리학을 생각과 생활의 기본으로 삼으셨습니다. 24시간 우리도 이제 시험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과 생활의 기본을 시험과 항상 연결하시면서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4대부도 성리학 방금 했어요. 뭐라고요? 살 본성과 천지자의 이치를 연구하는 거야. 요거는 입에서 이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연구한다. 연구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될 거예요. 여러 면에서, 여러 분야에서. 그래서 생각과 생활의 기본을 삼았고, 성리학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조화롭게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게 지금은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작품으로도 되게 많아요. 작품에서 뭐냐면 온실에 대한 이제 그런 거 작품에 이제 논하는 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우리 온실 뭐야? 겨울에도 맛있는 과일 먹을 수 있고 야채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온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대부들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조화롭게 사는 걸 강조하시기 때문에 온실을 못하게 하셨어요. 아니 겨울에 나는 걸 먹어야지. 온실을 해가 막 그런 글이 있어요. 그거 글을 할 때 또 반박하고 하는 거를 이제 할 건데, 그때 이제 무학 시간에 할 거고요. 자연의 이런 것 때문에, 성리학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땅을 파서 김치를 묻었는데 그것도 뭐라 하세요. 나중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문학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자연의 이치, 조화를 인간 세계에 구현한 것이 질서예요. 질서. 아까 질서라면 나왔죠.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질서. 이게 뭐라고요? 자연의 이치가 인간 세계에 구현하는 거야. 자연의 이치를 우리 삶과 똑같이. 그게 질서인 거야. 그러니까 막 김치를 이렇게 파묻으려고 막 땅을 파는데 양반이 와가지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냐 화를 내는 게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렇게 구현해 드리는데 질서를 너는 망가뜨리냐 이렇게 화를 내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질서의 핵심 원리는 착함, 어짐. 아, 선생님이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다. 이제 나올 거야. 이 상강 오륜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착함, 어짐과 예의인 거예요. 예의.
착하고 어질고 예의가 응? 이게 뭐예요? 질서의 핵심 원리가 그거래요. 질서의 핵심 원리가. 핵심 자꾸 나오죠. 이런 말 귀엽게 놓다가 답지 쓸 때 나의 내 서술 뭐 핵심 이런 것만 쓰시면 좋죠. 이를 구체적인 행동 규범으로 체계화해 놓은 것이 상강오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상강오륜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아까 제가 질서 기억하시라고 하고 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온 상강오륜이 이래서 행동 규범으로 왜 착한 오짐을 실생활에 실천하게끔 하려고 상강오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서술할 때 이런 거를 다 쓰셔야지만 점수를 다 받겠죠. 상강오륜 아까 말한 그 뭐야? 이런 것만 딱 쓰시고 간략하게 쓰시면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요거를 활용해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거를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상가오리 이래서 나왔고 임금은 이러한 삶 그 자체여야 하고 양반과 백성을 가르칠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상가오리를 만들어가지고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야. 실천 측면에서 성리학의 핵심은 윤리, 문자예요. 윤리와 문자야. 윤리가 본성을 이뤄내는 길이며 문자는 도구인 거죠. 그래서 한글이 나오는 배경이 되면서 차차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유교에 따른 바른 생활의 근본 원리가 삼강오륜인 겁니다. 여기까지 쓰시면 정말 훌륭한 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아까 좀 전 말씀하신 것까지. 그래서 이제 뭐 까마귀 가져오고 개미 가져오고 하면서 그 덕목 가져오면서 쓰시면 그 출제자분들도 놀라시겠죠. 그쵸? 점수 다 주시겠어요. 세 분께서 다 교화되어 임금의 뜻에 순응할 때 나라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조화가 될 때 미는 본인 거예요. 그래서 미인본 본성은 인간다운 천성을 지키는 거고 그러한 천성은 부모와 이게 핵심이죠. 핵심 답지에 써야 될 핵심. 부모와 웃 어른을 공경하는 효로 상징되는 웃 어른. 이것도 나중에 이제 다 맞춤법 공부할 때 할 거예요. 윗 어른 하면 안 되고 웃 어른을 공경하는 효로 상징되는 혈연정 가족주의 윤리에서 비롯된다. 임금은 만백성의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 시조에 보면은 부모의 효를 막 말하지만 결국은 임금이 한 몸인 거야. 아버지니까. 임금님이 아버지니까. 이거는 무조건 다 넣어야 되는 문장이죠. 만백성의 아버지이므로 효는 곧 뭐예요? 충이야, 충. 효는 충. 연결된다. 충효는 둘이 아니야. 하나야. 이러한 도덕주의를 규범한 것이 상강오륜이다. 이렇게 딱 쓰시고 이제 그 상징물 가져오시고 하면서 덧붙여 쓰시면 정확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답지 쓰는 일을 가르쳐 드린 이유는 뭐냐면 공부를 그렇게 하나만 가지고 쓰시면 언젠가는 그 답이 맞을 수가 있어요. 언젠가 시험에는. 하지만 내가 올해 꼭 합격하고 싶어. 그러면 그 궁금증에 연결된 여러 망을 다 가져오셔가지고 그 시대로 가야 돼요. 그 시대를 가서 정말 내가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정말 착각할 정도로 그 시대에 파묻혀서 그 시대에서 왜 이런 게 왜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거고 혼민정음은 문자 이름이고 책 이름이다 말씀을 드렸고 국보 70호 1997년 우리 IF가 기억나 잊혀지지 않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진짜 참 감사하죠. 기본 핵심은 세종대왕이 쓰셨고 예의라 부르는 본문은 이제 세종대왕이 쓰셨고 해설 부분은 아까 말한 정인지 중요합니다. 이제 나와요. 정인지라는 분 말고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상문, 강희안, 우리 문학할 때 다 나오신 분들이라 제가 쓴 거 일부러. 문학할 때 다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쵸? 이분들이 지편지 학자였다는 거 기억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다 썼어요. 8자. 신하들이 풀어 쓴 게 해례고, 이 책을 훈민정 해례본이라 부른다 하고, 한문이에요. 그 당시에 한문이었습니다. 한문. 막, 훈민정 해례본이니까 한글로 쓴 거 아니야 생각하실까봐 제가 쓴 거고, 목판이에요. 나무에 새겼어요. 고 이런 것도 나중에 그 다른
그 독서와 문법, 읽기 자료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런 것까지 그걸 생각하지 마시라고.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목판본이고 원고의 글씨 예를 들어서 이제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 그러면 여기 글씨를 원고에 글을 썼을 거 아니야. 여기 사람 물론 한자로 했겠죠.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이 쓴 거를 이렇게 딱 붙여요. 나무에 붙여. 그럼 이 사람인이 있으면 요 배경을 깎아내는 거야. 배경을. 그런 배경 깎아내고 이 사람인은 누가 썼냐? 안평대군이 썼습니다. 우리 안평대군, 우리 운영전 할 때 안평대군 나오죠. 작품할 때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시고 했을 때 이걸 도들 새긴 방법을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독서에서 다른 저기 시험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알려드리는 거. 이런 것만 대충 아셔도 그 지문을 빨리 읽을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 아셔야죠. 우리나라. 셋째 아들이 이렇게 글씨 쓰면은 요 바탕을 새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도들새움이라고 하고 처음으로 여기에 문장 부호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글자의 오른쪽 밑에 찍은 점은 마침표. 글자의 아래쪽 가운데 찍은 점 쉼표.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고 이걸 또 활용해서 다른 지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지문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언어 문화 동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입말과 문자가 다르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글자가 필요했다. 물론 다른 배경 다 설명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동기사항은 이거는 꼭 어떤 시험인지 동기사항이 이거는 꼭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한국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당성 막 그런 거는 나중에 용비어천거나 뭐 어리천거나 그거 할 때는 이제 들어갈 수 있지만 당시 사용 문자의 한자 이두 자체도 문제였지만 표준 발음이 한자도 안 돼가지고 계속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데도 안 돼요. 안 돼. 한자를 문장 단위 이상으로 부렸으면 그게 한문인 거예요. 한자를 문장 단위로 쓰는 게 한문. 한자, 한문. 소수의 지배층이나 지지층은 입말, 음성. 아까 말한 거 그대로 이렇게 해서 적는 문자가 이 한자가 글말을 적는 문자는 한자가 독점했어. 그래서 이 당시에 문자는 한자였어요.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야 이게 문자 한자. 이 이중적 언어 생활 이런 말 제가 쓴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서술형 쓸 때 이런 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쓴 거예요. 학문 도구로 쓸 때 한문이고 이중적 언어 생활 이런 말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써드린 거고 일상을 생활과 관련된 부분까지 한문을 쓰는 게 어렵죠. 편했을 리가 없어. 중국식 한문은 우리식 한문을 바꾼 게 아까 이두문, 항찰. 그래서 아까 뭐 조사, 어미 이런 거는 발음 비슷한 한자의 뜻, 음을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한 건데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왜 항찰을 연결했는지, 왜 갖고 왔는지, 시험 문제가 왜 자꾸 연결이 돼 나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자는 조사나 어미가 거의 발달되지 않았어요. 하나의 낱말을 소리의 높낮이로 구분하잖아요. 우리 중국어 많이 아시니까. 높낮이 구분할 때 중국말에 적합한 거지 우리한테는 안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워낙 실용적인 게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자기 나라 가나 만들어가지고 사용했어, 일본에서. 근데 일본도 우리처럼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나가죠. 일본은 아예 그냥 바로. 그렇지만 일본은 왜 그게 쉬웠냐면 소리가 우리 일본말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소리가 되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빨리 만들 수가 있었고 그래서 여전히 불편하시죠. 지금까지도. 그렇죠. 다양한 표현 욕구를 한문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문학할 때 되게 중요한 사유가 돼요. 소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누가 죄를 졌어. 죄를 져서 죄는 데려왔어요. 그리고 너의 죄는 뭐보다 그래서 한문은 다 말했어. 못 알아들어. 내 죄는 그게 아닌데 다른 건데 그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요. 농사를 져야 되는데 원나라에서는 그 농상집요는 그 나라에 맞는 농사법이지 우리나라한테 농사짓어. 우리 세종대왕님도 만드셨죠. 우리 세종대왕님은 상광오륜과 농사짓는 법을 거의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지 교화가 되지.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교화가 되겠습니까? 같이 등식을 거의 같이 보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소통의 문제가 가장 컸어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도 안 됐고, 아무리 책을 발간하면 뭐예요? 글을 못 읽는데, 그쵸? 소통의 문제도 있었고,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농사 직설도 하시고, 이도와 같은 절충 문자가 끊임없이 쓰여 오는 것을 보아서 계속 이 사대 부들조차도 힘들었던 거예요. 불편했던 거예요. 인식하고 있었다. 응? 정인지 서문 갖고 왔습니다. 정인지 서문은 이제 앞으로 다른 뭐 독서와 뭐 다른 그런 데서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고요. 부분이에요. 왜? 제가 그 아까 말한 향찰 설명드리기 위해서 거기 서문에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옛날 신라의 설총이 이두를 처음으로 만들어 관부 민간에서 지금도 쓰고 있으나 모두 한자를 빌려 쓴 거죠. 어떤 것은 걸리고 어떤 것은 막히고 비료와 근거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을 만들었다. 말을 정도에 있어서 능히 그만에 하나도 통하지 못할 때도 있다. 이런 이유를 이제 밝히신 거고 서문에 우리 이제 한글이 정말 뭐야, 그쵸? 이런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글자의 소리는 청탁을 잘 가릴 수 있고 풍하게 노래로는 곡조 가락이 잘 어우러져 있고 쓰기에 갖추지 않은 것이 없고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라도 이르러 통하지 않는 것이 없어. 비록 바람 소리도 할 수 있고, 그쵸? 학의 울음소리. 닭의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 모두 적을 수 있다. 응? 서문에 이렇게 나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일본 사람과 영어로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일본식 영어가 확연히 드러난 이유가 소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되게 자연스럽게 소리가 다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우리 처음 시험 보신 선생님들 때문에 이제 가전에 처음 보신 분들은 또 막 급하게 막 공부할 양이 너무나 많으니까 시험날까지도 안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 기출문제 외에는 안 보신 분들이 있는데 자료 마당에 가면요. 기출문제 중등교사 임용시험이라고 있습니다. 다 뽑아서 20년 다 뽑으세요. 객관식이라도 뽑아서.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유형으로 다 해가지고 한눈에 쫙 보셔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주요 사업에 들어가시면 국가고사에서 중등교사 임용시험 들어가시면 개요 거기에 뭐 면문항, 서술형, 기편, 면문항 몇 점, 출제 뭐 채점 어떻게 하고 출제 인력 공모 어떻게 하는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 12월이니까 보시고 전공국어 시험 공부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거로 실생활 우리 24시간은 어떻게 해요? 계속 궁금해 하시면서 그거를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 생각이 어때서 내 생각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까지 연습하는 거. 소통의 문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까지 하시는 걸 바라면서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제가 5분에서 10분 영상으로 해가지고 1월, 2월 강의 계획서는 따로 제가 그때 다시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